안녕하세요. 네, 윤리적 남자 또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생활과 윤리로 이번에 돌아왔는데요. 이제 윤리와 사상이 1학기만 하고 끝나서 제가 2학기 때는 생활과 윤리로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첫 강의라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해왔는데 이제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부터 시작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1강이죠. 1강에서 오늘 첫 번째로 다룰 내용은 우선 우리가 생활과 윤리를 왜 하는지에 대한 접근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윤리학을 하는 이유부터 윤리학과 타 학문 간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이제 뒤에 나오는 메타 윤리학이라는 게 등장하면 이제 윤리적인 연구를 연구 주제를 달리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윤리학. 제가 흰 분필이 제가 지난 강의를 봤을 때 이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필을 이렇게 좀 두꺼운 걸로 새로 바꿨는데 혹시나 더 안 보인다면 제가 다시 한번 바꿔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윤리학이란 어떤 걸 다루는 학문이냐 하면은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혹시 1강을 안 들으신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이제 필기 색깔을 하얀 색깔 펜, 노란 색깔 펜, 파란 색깔 펜 이 세 가지 종류로 하게 됐고요. 이제 하얀색 펜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얘기, 그리고 빨간색 이 노란색 펜은 좀 중요한 얘기, 그 파란색 펜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제가 이렇게 색깔을 나눠서 쓸 테니까요. 거기에 좀 유의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윤리학은 당위의 학문입니다. 우리가 기존의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은 사실을 다루는 학문이죠. 그래서 그걸 일단 우선 제가 쓴 다음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윤리학은 당위의 학문이다. 당위라 함은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무엇 해야 한다의 형태로 나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거짓말하면 안 된다 같은 경우는 윤리학의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바로 당위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지 말아야 한다의 형태로 이제 윤리학은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윤리학과 반대되는 다른 타학문은 어떤 차이가 있을지 알아볼게요. 타학문이라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회, 그 다음에 자연, 자연과학을 의미하는데요. 이 두 학문이 중점으로 다루는 가치는 바로 사실입니다. 윤리학과는 조금 반대되는 개념이죠. 사실의 학문이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자연과학은 아주 오래전에 빅뱅이 있었다, 우주 대폭발이 있어서 지구라는 우주가 생겨났고 지구라는 작은 행성체들이 생겨났다처럼 사실을 다루는 학문은 자연과학에서 다루는 내용이고, 윤리학은 이 두 가지와 좀 다른 당위를 다루는 학문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거를 좀 짚어줬고요. 이제 카메라를 좀 옮겨볼까요? 그래서 카메라를 제가 같이 이게 제가 삼각대 위에 제가 카메라 올려놔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옮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따라하고 있죠. 보고 계시죠? 사랑합니다. 더 오실 수 있어요? 더 나오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알아볼 건 이제 윤리학의 자세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다룰 내용은 여기다가 이렇게 2번을 적어주세요. 제가 번호를 매기는 데는 이 순서가 있는데요. 이렇게 매겨요. 제가 인간 강사의 필기법이기도 한데 제가 이게 좀 너무 좋아가지고 가장
가장 큰 대제목으로는 이제 1번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작은 소제목, 그 다음에 A, 그리고 이 A에 관한 내용을 기억, 니은, 더 나아가서 더 쓸모있다 I 이렇게까지 제가 쓰니까 되게 이게 오히려 깔끔하고 더 잘 되니까요. 제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윤리학과 타학문의 차이를 알아봤죠. 지금 제 앞에 다른 학생들 있는데 제가 지금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계속 웃으면서 할게요. 불편하다면 원래 제가 이런 거니까 나가세요. 그래서 윤리학의 자세한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윤리학의 윤리입니다. 그래서 윤리학은 총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규범 윤리학. 혹시 저 윤리학 4상대부터 이제 쭉 들어오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좀 더 카메라 앞에서 좀 자연스러워지지 않나요? 네, 그럴 거라 믿어요. 자, 그래서 규범 윤리학. 네, 두 번째로는 메타 윤리학. 세 번째로는 기술 윤리학. 이렇게 총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근데 이 규범 윤리학은요, 제가 조금 자세히 써줄게요. 제가 지금 이 인강을 찍기 위해서는 제가 총 세 가지의 인강을 보는데요. 일단 하나는 선생님 수업, 그러니까 학교 수업을 위주로 제가 필기를 구성하고, 또 다른 EBS 인강강사들, 그러니까 공교육 과정을 따르는 제가 강사분들의 인강을 본 다음에 제가 필기를 새롭게 재구성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 강의하고 좀 달라진 점은, 지난 강의는 되게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계속 쓰는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생활과 윤리는 이제 뭐 입장 차이 같은 거를 좀 더 명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표로 앞으로 좀 자주 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공책을 준비하거나 공부를 하실 때 이제 이렇게 제가 표를 그리니까 미리 이거를 좀 멈춘 다음에 그린 다음에 다시 수업을 들으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규범 윤리학이란 정확히 어떤 내용을 다루냐 하면, 아까 윤리학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했죠? 네, 그렇죠. 당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했죠. 뭐뭐 해야 한다.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주자로 옳고, 이 규범 윤리학이란 옳고 그름의 제가 분필 대한 판단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규범 윤리학은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이론, 규범 윤리학.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응용 규범 윤리학이 있습니다. 자, 자세한 도입 배경은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윤리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 알아볼 건 이론 규범 윤리학이에요. 근데 제가 번호를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1번 이렇게 소제목으로 달아볼게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순서를 잘 모르겠다 하시면 이 앞에 번호 순서를 따라가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론 규범 윤리학의 특징부터 알아볼게요. 이론 규범 윤리학은 우선 제가 지금 그 아래 제목으로 2번, 1번, A 이렇게 갔죠. 그래서 이 1번 아래에 이게 있다 이렇게 쉽게 보시면 됩니다. 이 이론 규범 윤리학이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원리를 탐구하는, 이론을 탐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보편적인 도덕 법칙에 관해서 연구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걸 좀 더 좋아하냐면요,
이제 이런 거를 찾아요. 우리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처벌을 내려야 한다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처벌을 주어야 한다라는 이 판단을 내린 데 있어서는 자신만의 어떠한 기준이 있었겠죠. 그것이 바로 이론 규범 윤리학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도덕 판단을 글씨가 잘 보이죠? 도덕 판단을 기준을 마련하는 걸 이론 규범 윤리학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자주 틀리는 선지가 하나 있어요. 이게 메타 윤리학하고 좀 비교가 많이 되는데요. 이들은 윤리 이론을 정당화하고 정립합니다. 이게 이제 메타 윤리학하고 조금 헷갈리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공리주의의 관점으로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할 때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가장 최다 득표자가 당선이 되는 개념이죠. 근데 이 공리주의라는 이 개념을 따랐을 때 그것을 윤리 이론이라 하면 이 공리주의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이 공리주의의 입장에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근거를 들어서 공리주의, 다수가 행복하면 더 낫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메타 윤리학하고 조금 헷갈릴 수 있겠지만 우선은 이론 규범 윤리학은 윤리 이론을 정당화하고 정립하는 데 주 임무를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제가 말했던 이론 규범 윤리학의 예입니다. 네, 첫 번째로 아까 제가 말했던 게 뭐였죠? 네, 공리주의죠. 우리가 도덕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원칙으로 첫 번째 공리주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여기 보시면 제가 2번, 1번, A, B, C, D, D형, D는 다시 내려왔죠. 그 다음에 의무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윤리. 제가 뒤에서 이제 뒷강에서 또 짚어줄 내용인데 이렇게 더 많지만 우리가 중점적으로 제가 말해주는 건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시험에도 가장 자주 나온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론 규범 윤리학은 이런 내용을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응용 규범 윤리학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등장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등장 배경. 왜 응용 규범 윤리가 등장을 했나 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지금 휴대폰 뭐 쓰고 있죠? 폴더폰 아니죠? 그쵸, 스마트폰 쓰고 있죠. 스마트폰을 쓰기 전에는 스마트폰이 가진 윤리적인 문제가 등장하지 않았죠.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휴대폰만 보고 다니고 휴대폰이 없으면 불안 증세가 생기고 휴대폰이 있을 때는 휴대폰이 없을 때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휴대폰이 생기고 나서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하죠. 마찬가지로 이 응용 규범 윤리학도 비슷한 맥락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등장 배경은 과학 기술의 발달인데요. 이제 뒤에 가면 낙태 찬반 논쟁 같은 게 나오는데 이제 낙태를 해야 된다 말아야 한다라는 결정이 있어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새롭게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윤리로 단순하게 접근을 해서는 이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응용 규범 윤리학은 이런 규범 윤리학의 바탕이 되어서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실생활의
해결에 초점을 두고 생긴 윤리학이다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이 응용 규범 윤리학은 또 다른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인접 학문의 도움을 받는다는 건데 이게 어떤 건지 좀 더 쓴 다음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인접 학문의 도움을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공리주의를 얘기할 때 어떤 다른 학문의 도움을 받았을까요? 아니죠. 그냥 순수하게 이거를 이렇게 외친 학자가 자신만의 근거에 해서 이런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냈는데 이제 이 실생활에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있어서 이제 새로운 우리가 윤리학자 입장에서 낙태를 얘기하는데 낙태를 얘기하려면 태아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인지 자연과학적 지식으로 먼저 이론을 파악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윤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죠. 핵무기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핵무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파장을 미치고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새로운 판단 기준을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응용 규범 윤리학은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타학문의 도움을 받습니다. 자연과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자연과학적 지식을 활용하고 사회과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회과학의 문제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이 인접학문의 도움을 어떤 말로 표현을 하냐면 제가 파란 색깔 들었어요. 학제적 성격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사회문화 시간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학문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학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타학문의 관점을 섞어서 그러니까 자연과학의 지식을 따와서 윤리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과학적 지식을 따와서 문제를 해결하고 예술이 필요하다면 예술의 이론을 빌려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응용규범 윤리학은 인접학문, 그러니까 이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학문의 도움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윤리 문제의 해결을 하는 토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로 예가 있는데요. 이 옆에 보이시는 이 이론 규범 윤리학의 공리주의나 의무론이나 덕윤리는 어떠한 이론 체계를 의미하는데요. 이 응용 윤리학의 예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들 이름을 들어보시면 아마 왜 다른지 알겠다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성윤리, 생명윤리, 되게 느낌이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생활과 윤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인 환경윤리, 이렇게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생겨난 게 응용규범 윤리학이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여기가 조금 어려운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측면이 어렵지 문제를 풀 때는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메타 윤리학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우리 아까 윤리학과 타학문의 차이를 배웠죠. 윤리학은 당위를 다루는 학문이고 사회 자연과학은 사실을 다루는 학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메타 윤리학이 등장하게 된 계기는 바로 이런 건데요. 윤리학이 당위적인 문제만 다루니까 이 윤리학을 학이라 말할 수 없다. 너는 그냥 윤리로서 존재해야지 왜 학문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라는 비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왜 너희들을 학문으로 인정받고자 하는가. 그래서 등장하는 게 메타 윤리학입니다. 메타 윤리학이 윤리라는 것을 학문적 가능성, 그러니까 학문으로 성립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근거로 삼고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메타 윤리학은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하게 됩니다.
어떤 걸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가 아니라 이런 것이 옳다에 있어서 옳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르다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메타 윤리학의 접근 방법을 제가 2가지 정도 소개를 할 건데요. 첫 번째로 의미론적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쓰니까 잘 안 써지네요. 그래서 아까 이 메타 윤리학의 한 3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 제가 2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의미론적 접근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언어를 의미 분석을 중심적으로 다룬다는 거죠. 옳음이란 무엇인가? 그른 건 무엇인가? 좋다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건 뭔 뜻이지? 메타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한 차원 위에서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윤리라는 게 여기 있으면 좀 더 이렇게 위에서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 언어적인 관점에서 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좀 멀리서 이렇게 보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이론 규범 윤리학이나 응용 규범 윤리학은 이 문제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단편적으로 바라보는 거고, 메타 윤리학은 윤리학 너머에 있어서 이 문제를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의 의미 분석을 주로 다루고요. 제가 그래서 아까 예로 들어드렸던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옳음의 의미란 무엇인가를 다루는 게 메타 윤리학의 일입니다. 2번째로 접근 방법으로 메타 윤리학의 소제목을 이렇게 잘 단 거예요. 2번째로 논리적 접근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이제 메타 윤리학은 어떤 걸 다룬다고 했죠? 윤리학이 학문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한다 했죠. 공의주의에서 말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논리적으로 이 정당화 가능한가, 논리적으로 타당한가를 검토하는 게 메타 윤리학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들의 주장에 모순점은 없는가? 이들의 주장이 타당한가? 논리가 이상하게 전개되진 않는가? 비논리적인가? 합리적인가?를 바라보는 게 메타 윤리학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논리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메타 윤리학이 접근을 하고요. 2번째로 이 논리적 접근 방식에서 논증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논리적으로 증명 가능한지를 검토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메타 윤리학의 한계점이 좀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제 이론 규범 윤리학의 입장에서 메타 윤리학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제가 이 한계를 좀 간단하게 적어드릴게요. 우선 아까 제가 이 메타 윤리학이 하는 일이 이 윤리학이라는 것이 학문적으로 성립이 가능한가를 좀 초점을 두고 좀 더 한 단계 넘어서서 이렇게 바라본다고 했죠. 그래서 이 메타 윤리학은 현실 문제에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론 규범 윤리학이나 응용 규범 윤리학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현실 문제 해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토대를 마련해 주죠. 하지만 이 메타 윤리학은 옳은 건 이런 것인 것 같다, 그른 건 이런 것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한계점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고요. 2번째로 메타 윤리학의 이 옳다라는 의미를 제가 예로 든다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관계에 위치해 있다. 왜냐면 옳다라는 게 이렇게 정의가 된다면 이것의 개념 자체가
굉장히 옳다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수준에 항상 머물러 있다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메타윤리학은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네. 그 다음에 기술윤리학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술윤리학은 좀 뭔가 좀 생소하시죠? 뭐 기술윤리라면 뭐 도구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 아니면 뭐 과학기술 이런 걸 얘기하는 건지 좀 이제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기술윤리학이란 이 기술, 이 말뜻에 좀 초점을 한번 둬볼게요. 기술. 여러분들이 아는 이 도구, 메커니즘 할 때 그 도구를 말할 수도 있는데, 이 기술이라는 건 기록하고 서술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적 관습을 기록하고 서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리적 관습을 기록하고 서술한다. 예를 들면 이렇게 A 집단이 이렇게 있는데요. A 집단에서는 이렇게 집이 하나가 있고 사과나무가 있는데 어른이 여기서 쉬고 계세요. 그러면 아이가 옆에 와서 꼭 물을 떠다 드려야 된다는 법칙이 있다고 합시다. 그걸 윤리적 관습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A 사회에서는 이게 당연한 사실인데 B 사회에서는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어르신이 이렇게 누워 계시면 그냥 조용히 옆으로 지나가는 게 윤리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서로 사회의 차이가 있죠. 이 기술 윤리학은 그냥 이러한 물을 드리고 그냥 옆에 조용히 지나가는 이거를 그냥 단순한 과학적 사실로 봅니다. 그냥 문화적인 사실로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가르치는 이 사회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 거를 이렇게 지내는 관습들을 그냥 사실적으로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실로서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인과 윤리적인 관습을 기록하고 서술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윤리학은 기술된 윤리적 관습이 관습 간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랬을 때 원인은 이거고 이렇게 행동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 인과관계적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죠.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아마 이런 이유에서 이랬을 거야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술윤리학에서 하는 일입니다. 기술윤리학은 그래서 자연과학적인 성격을 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시간에도 배웠지만 이 기술윤리학은 가치 중립적인 성격을 띱니다. 그냥 이러한 행동을 그냥 단순한 사실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가치 중립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학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가치 중립적이다. 그래서 가치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런 가치가 빠져있기 때문에 객관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했던 기술력은 어떤 성격을 띈다고요? 사회과학적 성격을 띈다.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기술윤리학입니다. 어때요? 조금 이제 윤리학을 다루는 이 세 가지 관점을 좀 보셨나요? 이제 다시 옆으로 옮겨와서 제가 세 번째 소제목을 달아볼게요. 여러분 조금 첫 단원인데 선생님 막 쉽다고 하는데 첫 단원부터 이렇게 이런 얘기하고 이러니까 재미없죠. 근데 이제 뒤로 가면은 재밌는 거 많아요.
재밌는 거 많으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생각보다 지금 첫 단원부터 이제 3점짜리 문제가 자주 나오는 부분이라 이 부분들을 놓치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꼭 이렇게 챙기는 겁니다. 네. 그럼 우리 이제 다시 세 번째 소제목을 한번 갈아볼게요. 네, 세 번째 소제목에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윤리적 탐구. 아마 이제 우리 이거를 듣는 우리 반 학생들이나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이제 윤사에서 막 힘들고 이랬던 게 이제 좀 경험이 되니까 생명은 좀 쉽다고 하니까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이래서 듣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이제 생명 같은 경우는 이론적인 측면 이걸로 좀 예를 들어볼게요. 윤사하고 생명을 왜 나눠서 배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지금 이론 규범 윤리하고 응용 규범 윤리학 다 배웠죠? 그 이걸 한번 활용해 볼게요. 이제 이론 규범 윤리학은 이제 도덕 법칙에 관한 공부를 우리가 계속 한 겁니다. 그래서 윤사에서는 이론 규범 윤리학의 응용 규범 윤리학에 대한 내용이 이제 윤사 생윤에 적절히 섞여 있는데요. 윤사 같은 경우는 이론이 90%고 응용이 10%. 그다음에 생활과 윤리에는 이론이 30%, 응용 윤리학의 내용이 70% 이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는 이 생명이 조금 더 부담이 없을 것 같다는 저의 생각이지만 공부하는 자는 항상 성적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윤리적 탐구 첫 번째 필요하게 해볼게요. 시험에는 단 한 번도 이제 모의고사 내용에 출제된 적이 없어요. 뭐 고1, 고2 모의고사에는 있는데 고3 모의고사나 수능에는 단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지만 내신이나 고2 모의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배울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탐구에 필요한 사고입니다. 탐구에 필요한 사고로 첫 번째 제가 소제목을 3개를 달 건데요. 우리가 탐구에 필요한 사고로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하죠? 이 이성을 가지고 있다 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논리적 사고, 두 번째로는 합리적 사고. 우리가 윤리적으로 어떤 대상을 탐구할 때 이러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분배를 좀 바꿨더니 좀 느낌이 달라졌네요. 그 다음에 배려적 사고가 있습니다. 이 논리적 사고는 어떤 내용을 중심적으로 다루냐, 필요한 법칙은 타당성을 가졌느냐, 그 다음에 합리적 사고라는 건 우리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합리적인 죄송해요. 이치에 부합을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배워왔으니까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이 입지가 자기는 가지고 있어요. 합리적 사고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이성을 가지고 이제 이치에 부합을 하는가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배려적 사고에 필요한 능력은 공감 능력입니다. 근데 여기 보이시면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 사고는 둘 다 비판적 사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크게 부르면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것들이 뭐 서술형에 나오거나 이런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윤리적 탐구에 가서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데요.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죠. 이거는 총 5가지 여기 보이시죠? 2까지 있습니다. 네, 첫
첫 번째 단계는 윤리적 릴레이입니다. 또는 문제를 파악하는 게 첫 번째 임무입니다. 사실 여기는 좀 재미가 없는 단원이기도 해요. 좀 졸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했으면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네, 자료를 수집한 이후에 입장 채택. 여러분들이 만약에 낙태이다 그러면 나는 낙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채택하시고 그 다음에 왜 내가 이런 근거를 왜 내가 이런 주장을 하는지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최선의 대안을 도출합니다. 열띤 토론 끝에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겠다 라고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는 건데요. 여기서 끝나면 그냥 탐구를 한 거예요. 근데 윤리적 탐구는 이 마지막 단계를 빼놓을 수 없겠죠. 바로 반성적 글씨가 너무 못 쓰네요. 내가 이 과정 속에서 혹시 주장을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주지 않았는가? 아니면 이런 이론이 미칠 영향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거죠. 토론이 끝난 이후에도.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윤리적 탐구의 방법론적인 부분들을 제가 소개해 줄 건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윤리적 탐구의 방법.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요. 여기 조금 넘어갈게요. 연역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냥 3단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첫 번째로 보편 이거부터 하네요.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가고요. 이 대전제에 제시하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소크라테스 사람은 죽는다처럼 아주 일반적인 상식들,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대전제에서 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가장 큰 이런 대안 예시, 그러니까 보편적 도덕 원리를 제시하고 그 속에 있는 작은 예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소전제에는 사실 판단,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도 사람이다. 이 사실 판단은 바로 참과 거짓을 갈라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윤리적 결론에 도달해야 됩니다. 이것을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한다.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도 사람이다.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렇게 결론에 도달합니다. 가치 판단이라고도 하는데요. 가치 판단이라는 건 옳고 그름을 다루는 문제이죠.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악한지 이거를 파악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강좌는 끝이 났는데요.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한번 제가 새롭게 좀 방식을 도입을 하나 했는데 이렇게 이론을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간단하게 이제 끝나기 전에 복습을 한번 하는 차원에서 제가 빈칸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카메라 좀 옆으로 옮겨볼게요.
자, 첫 번째로 규범 윤리야. 이렇게 칸을 내어놓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정리를 하시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가시면 됩니다. 네, 응용 규범 윤리야. 그다음에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칸을 만들어 주시면 제가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 하나씩 할게요. 그다음에 네, 여기 뚫어볼게요. 그다음에 여기도 빈칸을 뚫어 놓을게요. 그다음에 뭐의 도움? 이건 여러분들이 모른 척하세요.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논증 가능성 검토. 그다음 기술력, 가치 중립적 성격. 이렇게 나눴습니다. 제가 이렇게 빈칸을 뚫어놨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제가 가시면서 빈칸을 채우면 됩니다. 윤리학의 분류입니다. 네, 윤리학은 총 세 가지로 나뉘죠. 규범 윤리학, 메타 윤리학, 기술 윤리학. 규범 윤리학은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뭐죠? 네, 이론 규범 윤리학이고 보편적인 무슨 법칙? 도덕 법칙. 도덕 판단의 기준을 마련하고 윤리 이론을 정당하고 정립하는데 규범 윤리학에 초점을 둔다. 예로는 공리주의, 의무론, 더 윤리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무슨 윤리학? 네, 응용 윤리학. 응용 윤리학의 등장 배경은 무슨 거에서 발달? 과학 기술의 발달. 그 다음에 실생활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뭐에 도움? 인접 학문의 도움. 그걸 무슨 성격이라 한다? 학지적 성격이라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윤리, 생명윤리, 환경윤리가 있다. 메타윤리, 의미론적 접근 방식에서 언어의 무슨 분석? 의미를 분석한다. 옳음의 의미란 무엇인가? 논리적 접근, 논리적 타당성을 검증한다. 무슨 가능성 검토? 논증 가능성 검토. 그다음 한계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문제에 도달해 있다. 그래서 어떠한 방향성을 제공해주지 못한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다음 무슨 윤리야? 마지막 기술 윤리야. 윤리적 관습을 뭐하고 기록하고 서술한다.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기술된 윤리적 관습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어떤 성격을 지닌다? 가치 중립적 성격을 지닌다. 그 다음 사회과학적인 성격을 가진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좀 정리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제 첫 번째 강좌는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첫 강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수능에서도 가장 어렵게 다루는 문제들도 있고 3점짜리 문제로 배점이 되고 대부분 1번 문제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강의라고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다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이론적인 내용이 많았죠? 좀 지루하겠지만 다음 강은 좀 더 어려운 윤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에 대해서 할 건데요. 윤사에서 했던 내용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윤사를 들었던 학생들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2강에서 봅시다.